저축하는 습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은 그들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제4장 저축하는 습관. 믿어라,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저축하는 방법을 일러주지 않은 채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종이 위에 말 한마디를 그려놓고 이것은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저축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데도 저축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된 의문은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을까이다. 저축을 하는 것은 순전히 습관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에서는 습관의 원리에 대해 간단한 분석을 하고 시작하겠다. 글자 그대로 인간은 습관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형성한다. 어떤 행동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일상적인 습관으로부터 생성되는 힘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마음속에 습관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매일 출근하는 길이나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가게 되면 곧 습관이 형성되어 당신의 마음은 생각의 여지도 없이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게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예전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중연사들에 따르면 100% 허구인 이야기도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습관의 원리에 따라 그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자신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습관으로 생성된 한계의 벽.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습관의 원리를 파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곤과 결핍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설명하는 습관의 원리나 유유상종의 흡인 법칙을 모르고 빈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서 이미 그런 결과가 비롯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능력으로는 얼마나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그 이상은 획득할 수가 없다. 습관의 원리가 자신이 벌 수 있는 금액에 명확한 한계를 긋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은 곧 이 한계를 받아들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향하면서 결과적으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된다. 이때는 더 이상의 기회도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운명은 그 상태에서 낙인이 되어버릴 것이다. 저축하는 습관의 형성은 당신이 벌 수 있는 소득에 제한을 두려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로 이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이 벌어들인 것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당신에게 더욱 큰 기회와 비전, 자신감, 상상력, 열정, 자발성과 리더십 등을 길러줄 것이며 돈 벌 능력을 신장시켜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법칙에 대해 서술해 보자면 당신이 이 습관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한다면 어부지리의 게임 법칙에 따라 돈을 벌어들이는 게임에서 틀림없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재정적 독립을 위한 저축 습관. 첫째, 명확한 중점 목표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한다. 이때는 자신이 벌어들이고자 하는 돈의 액수도 정확히 포함시킨다. 이때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창조한 그 그림을 접수하여 중점 목표 또는 목적이 되는 대상을 획득하기 위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실제적인 계획으로 옮겨줄 청사진으로 삼게 된다. 결국 습관의 원리를 통해 명확한 중점 목표의 대상을 마음속에 심어두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실행을 통해 빈곤에 대한 인식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풍요의 의식이 세워질 것이다. 이때쯤 되면 정말로 풍요함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이리하여 저축의 습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둘째, 앞에서 얘기한 방법에 따라 증대된 당신의 수입 능력을 토대로
총 소득 중 일정 비율을 저축함으로써 당신의 습관 원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신의 소득이 늘어나는 대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저축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수입 능력을 증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당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상의 제한을 뛰어넘어 체계적으로 총소득분에서 일정량을 떼어놓는 형태로 재정적 독립을 향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단언하건대 이처럼 쉽고 실질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습관의 법칙의 작용을 달리 적용해보자. 당신의 마음속에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심게 되면 머지않아 이런 공포가 당신의 소득액을 감소시킬 것이고 결국 충분한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온 나라 안에 부도난 사람, 도산한 기업들로 가득 차 있다는 뉴스를 대서특필함으로써 불과 일주일 만에 커다란 공황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소위 유발 범죄는 대개 이슈화시키기에 급급한 언론의 산물이다. 신문에 큼직한 제목으로 살인사건이 실리면 여러 지역에서 유사 범죄가 발생한다. 일간지에 반복적으로 실리는 지방의 살인사건으로 비슷한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 보도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든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습관의 희생자들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암시, 환경, 그리고 동료들의 영향 등에서 비롯되어 조심스레 마음에 심어진 어떤 생각은 그에 따르도록 행동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번영과 부유함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더 넓은 기회와 새롭고 예기치 않은 찬스가 다가올 것이다. 유유상종, 즉 비슷한 것끼리는 모인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내 사업은 나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그 말을 뱉으면 사업은 틀림없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한 명의 비관주의자로부터 만들어진 이러한 파괴적인 영향은 유능한 동료들의 일을 망칠 수 있다. 결국 그의 빈곤과 실패에 연계된 두려움으로 유능한 동료조차도 추락하게 된다. 절대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리노이주에서 크게 성공한 한 은행가의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팻말이 걸려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로지 풍요로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금의 우려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만 품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우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사도 비관주의자를 원하지는 않는다. 유유상종의 흡인의 원리와 습관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강도가 회사에 들기를 원할지언정 비관주의자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위의 유능한 사람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수많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대부분은 빈곤과 결핍에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빈곤해지게 된다. 가난에 대해 생각하고 빈곤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그들은 빈곤을 그들의 인생의 운명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가난을 조상 탓으로 돌리면서 조상이 빈곤했기에 그들도 가난해야 한다고 이유를 대곤 한다. 이렇게 빈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빈곤을 생각하는 습관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자석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빚은 저축 습관의 치명적인 적이다. 빚은 자비라고는 없으며 저축의 습관에는 치명적인 적이다. 빈곤은 그 자체로 야망을 죽이고 자기 확신과 희망을 파괴하는데 이에 더해 빚의 부담까지 있다면 이 두 요인의 희생자는 실패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빚의 무게가 사람을 짓누르고 있다면 어떤 사람도 최선의 효과를 볼 수가 없고 인생의 목적을 창조하지도 실행하지도 못한다. 빚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무지나 쇠사슬에 구속된 노예나 다름없다. 나에게는 매우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월 수입이 $1,000였다. 그의 아내는 소위 사교적인 것을 좋아하여 연간 $12,000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20,000씩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친구는 1년에
$8,000씩의 빚을 안게 되었다. 또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로부터 이런 소비 습관을 배우게 되었다. 이 친구에게는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있었고 이제 대학 진학을 고려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부채 때문에 진학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전 가족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어버렸다. 다른 누군가에게 빚 때문에 종속되고 인생을 쇠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부채의 축적 또한 습관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되어 점차 막대한 비중으로 늘어 결국에는 한 사람의 영혼을 망쳐버리게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불필요한 부채를 지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결혼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대부분 그렇듯이 결혼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나서는 물질적 결핍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서로에 대한 불만족이 누적되어 이혼 법정에 서게 된다.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할 시간이나 의지를 상실하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의 한계를 설정하고 다시는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의심과 두려움의 벽에 둘러싸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부채의 비극은 피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빚졌는지 생각하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채무자만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이것은 나중에는 성공했지만 한때는 부채 때문에 좋은 기회를 상실했던 사업가가 주는 충고이다. 그는 불필요한 것을 사는 습관을 던져버려 결국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빚은 희생자를 더욱 깊게 끌어당기는 모래수렁과 같아서 부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때를 제때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빈곤에 대한 두려움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가지 기본적인 공포 가운데서도 가장 파괴적인 공포이다. 빚더미에 앉아 앞으로의 가망이 없는 사람은 이 빈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야심과 자신감은 마비되고 점차적으로 세상에서 잊혀진다. 부채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둘은 각자 성격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놓았다. 사채에 따른 부채, 이는 치명적인 손실이 된다.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로서 자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상품이다. 이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채는 피해야 한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채는 지불이 유예될 수 있다. 부채 발생 시 합리적인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계를 넘어서 구매하는 순간 그것은 투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투기는 부를 불려주기보다 희생자로 삼켜버릴 공산이 더 크다. 자신의 수입을 넘어서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투기의 유혹을 받기 쉬운데 그들은 단 한 번의 도박으로 부채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투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박은 대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해 빚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빚의 노예 상태로 더욱더 구속한다. 빚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뉴스가 신문에 실리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매년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빈곤의 공포가 불러온 잔혹함을 엿볼 수 있다. 전쟁 기간에는 어느 순간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백 수천의 군인들이 두려움 없이 전방의 참호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이 빈곤의 공포에 대처하게 되면 움찔하고 자포자기하여 이성이 마비되어 때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 빚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빈곤에서 승리하고 괄목할 만한 재정적인 성공을 달성할 것이나 빚에 구속된 사람에게는 그러한 성취 가능성이 희박하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의 상태이다. 게다가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음을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들이고 이 2가지는 다시 나이 먹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빈곤의 희생자가 된 사람은 노령의 증후가 나올 시기가 아닌데도 질병과 노령화를 겪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간 수많은 이름 없는 무덤들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알려진 잔혹한 공포의 희생자들이다. 10여 년 전에 한 젊은이가 뉴욕의 시티 내셔널 은행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는 수입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파괴적 습관이 직장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에서 정리해고되었다. 그는 좀 더 낮은 보수의 다른 직책을 잡았지만 채권자들 때문에 사표를 내고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이들을 피하고자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그들은 이 젊은이를 찾아내었고 그 직장의 상사 또한 그의 부채에 대해 알게 되어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2달간 새 일자리를 물색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브로드웨이의 고층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빚이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낸 것이다. 빈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빈곤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 우선 신용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을 그만두고 이미 지고 있는 빚을 점차적으로 갚아나가야 한다. 부채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을 고치고 풍요를 위한 방향으로 습관을 재정비해야 한다. 명확한 중점 목표의 일부분으로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소득의 일정분을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 습관은 매우 빨리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저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습관도 그 자리에 다른 바람직한 습관을 대체함으로써 먼저의 습관을 근절할 수 있다. 재정적 독립을 꾀하는 사람이라면 소비의 습관은 반드시 저축의 습관으로 대처해야 한다. 단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습관이란 다른 종류의 습관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재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습관의 중단은 빈자리를 남겨놓게 되는데 이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종류의 습관으로 채워놓아 옛 습관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억하고 실행해야 할 심리학적 방법이 묘사되었다. 여러분은 이미 자기 확신의 개발에 대해 얘기한 3장에서 이러한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른다면 그러한 습관의 법칙은 당신 내부의 일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재정적인 독립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일단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를 저축하는 습관으로 대체한다면 돈을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이 오로지 돈에 따라서만 측정된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나는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성공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용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철학이라면 돈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내려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돈의 방패막이 없는 존재는 모진 바람 속에 쓰러지는 모래더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인 것이다. 천재는 그 재능에 따라 상을 받고 영예를 거머쥘 수 있지만 재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만 껍데기와 같은 텅 빈 영예에 지나지 않는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의 처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얼마나 능력을 지녔는지, 타고난 재능이 있는지, 교육은 얼마나 잘 받았는지 상관없이 적용되는 진실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당신의 통장 잔액으로 당신을 평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게 되는 생각은 저 사람은 얼마만큼이나 돈이 있을까이다. 만약 그가 돈이 있다면 환영받을 것이고 사업 기회도 그를 기다릴 것이며 모든 종류의 관심이 그에게 쏟아지며 모든 것에 걸맞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신발 뒤꿈치는 닳고 양복은 다림질 안 돼 꾸깃꾸깃하고 와이셔츠 칼라는 더러워져 있는 등 빈곤의 징조를 내비치는 사람이 있으면 군중들은 그를 지나치고 무시의 눈길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경제 능력 없는 그의 운명은 애처로운 것이다. 유쾌하지 않은 명제일 수 있으나 이것은 참이고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처럼 타인이 지닌 재물이나 재물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려는 경향은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과학자인 토머스 에디슨의 경우도 그가 자신의 재산을 저축하지 않았더라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포드사의 헨리 포드 또한 유년 시절부터 길러온 저축하는 습관이 없었더라면 자동차를 만들어냈던 토대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가 재물을 모으지 않아 방패막이 없었다면 경쟁자나 그의 공을 가로채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진작 잡아먹혔을 것이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모아둔 돈이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 이처럼 매해 비상시 자금이 없어서 도산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사업상 다른 어떤 요인보다 자금 문제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금 축적이야말로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저축은 필요하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첫째, 기회를 잡지 못한다. 둘째, 현금이 급히 필요한 비상시가 닥치면 당황하게 된다. 또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여타 성공의 필수 요건이 결핍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고 말 것이다. 돈과 재산을 형성하는 과학. 돈을 버는 것이나 모으는 것도 과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학에 따르는 법칙은 무척 쉬워서 누구나 행할 수 있다. 그 필수 부가결한 선행 조건은 불필요한 사치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현재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한 젊은이가 유명한 뉴욕 은행가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주당 $20의 보수를 받았는데 은행가의 권유로 매주 그가 쓰는 정확한 금액을 동전 한 입까지 기록을 하였다. 다음이 그 기록이다. 담배 75센트, 껌 30센트, 탄산음료 $1 80센트, 사교용 시가 $1 50센트, 영화 관람 $1, 면도 팁 포함해서 $1 60센트, 신문 구독 22센트, 구두 닦기 30센트, $7. 이 금액은 총 $7 40센트이고 숙박비 $12, 수중에 현금 53센트 해서 합이 $20. 이 신뢰는 다른 비슷한 수천 명의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다. 그의 저축액이라고는 $20 중 단지 53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 부분 조절이 가능하거나 완전 삭제 가능한 품목의 소비에 $7 47센트를 쓰고 있는 것이다. 면도와 구두 닦기만 스스로 했어도 저축 비중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경제적 독립을 위한 많은 기회, 금융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주당 $7 47센트의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 큰 돈이 된다. 가령 이 젊은이가 매월 $25를 저축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5,000의 엄청난 액수로 돌아온다. 당시 이 젊은이의 나이는 21세로 이 돈을 모으기만 한다면 그가 31세가 되었을 때 잔고는 두둑하여 경제적 독립을 영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근시안적인 사람이나 사이비 철학자들은 매주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일견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물의 한쪽 면만을 본 것이다. 비록 적은 그 액수일지라도 저축을 통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 기회가 곧 재정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달에 $5씩 하는 저축이 1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표를 복사해서 당신의 거울에 붙여놓아라.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혹은 저녁에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을 보면서 체계적인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자꾸 일깨울 필요가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저축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했는데 하루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돈을 적어보기로 했다. 정리해본 결과 그 액수는 엄청났으며 그 결과로 2장 저축하는 습관을 성공을 위한 15가지 요건의 하나로 덧붙이게 되었다. 당시 정리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000달러 유산 친구와 자동차 사업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1년 만에 고스란히 날림. 3,600달러는 각종 잡지와 신문에 기고하여 번 가윗돈인데 모두 쓸데없이 써버렸음. 3만 달러 성공의 법칙 철학으로 3,000명의 세일즈맨을 교육시키고 번 수입. 그 돈을 잡지사에 투자했으나 여유자금 부족으로 실패. 돈 날림. 3,400달러 대중연설 강연을 통해 번 가윗돈. 들어오는 대로 소비. 6,000달러는 정기소득 중 한 달에 50달러를 10년간 저축했다고 가정했을 때 모을 수 있었을 금액. 합이 47,000달러. 이 액수를 모으고 들어오는 대로 투자를 했더라면 금융기관의 안내표를 따르든 다른 복리식 계산을 따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지필을 하고 있는 이때쯤이면 94,000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도박, 음주 및 과도한 여흥에 탐닉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뿐인데도 온데간데 없이 47,000달러의 돈이 자취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94,000달러의 복리이자 계산을 하면 어느 누구라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충분한 돈인 것을 어느 날 나는 대기업 사장이 보낸 수표 500달러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때서야 내가 연회에서 그 직원들을 위해 연설을 했었지 하고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새 자동차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금액은 자동차 구입에 선불로 지불해야 할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래서 그 수표는 내 손에 단 30초도 머물지 못하고 소비해버린 것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개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 어떻게 돈을 소비해버릴까 하는 궁리를 더 많이 한다. 돈을 모으려고 하면 의례 고통스러운 자기 억제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돈을 쓰려고 하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이러한 성향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머릿속에 종종 떠오르게 마련인 소비하는 습관만이 길러져 있고 저축하는 습관은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저축하는 습관도 소비하는 습관만큼 황홀한 것이다. 다만 주기성을 가지고 기초를 단단히 세워 체계적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반복되는 것을 가끔 떠오르는 생각보다 좋아한다. 결국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듯 우리는 습관의 희생자인 것이다.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다른 것들을 참아내고 욕망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일단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이라면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여타의 요소들, 특히 자기 억제, 자기 확신, 용기, 두려움으로부터 안정과 자유도 동시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돈은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야 하는가? 즉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몇 마디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저축해야 할 금액이 달리 결정되기 때문이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비율로 봉급을 배분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축 20%, 생활비 50%, 교육비 10%, 여가 선용 10%, 생명보험 10%.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이 많다. 저축 전혀 없음, 생활비 60%, 교육비 없음, 여가 선용 35%, 생명보험 5%, 고로 100%. 항목 중 여가 선용에 속한 실제 지출을 살펴보면 사실 선용과는 거리가 멀고 음주나 디너파티 혹은 기타인데 여기에는 대개 육체와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간의 생활 양식 분석 전문가는 한 사람의 월별 경비를 보면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소위 여가선용의 항목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이 항목은 마치 온실 관리자가 식물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계의 눈금을 예의주시하듯 체크되어야 한다. 경비 지출 중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여흥을 위해 소비하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그 유흥비는 수입을 고갈시키고 과도한 경우에는 건강마저 해치는 해악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현재 여흥이라는 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주당 수입이 $50에 못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수입의 3분의 1이 넘는 돈을 여흥의 목적으로 탕진하고 있다.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며 더 위험스러운 것은 당장 통장으로 가야 할 돈을 물쓰듯 쓰고 있지만 넓게 보면 정신과 육체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강조가 도덕성을 따지는 설교의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 앞의 사실들은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에서 강조하고 싶다. 이것은 이 강좌의 전 과정 중에서 특히 2장의 중요성이 성공을 이루는 요소에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임을 미리 짚어둔다. 나는 개혁가도 아니고 윤리를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 다만 나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영예로운 성취를 이루려는 여러분의 여정에 안전한 길을 알려주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뿐이다. 나는 41개 고등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도 하고 학업기간 중 한 달에 한 번 강연을 해주기도 한다. 각 고등학교의 교장들에 따르면 겨우 2%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저축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로는 11,000명의 고등학생 중 불과 5%의 학생만이 저축하는 습관이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는 대로 소비하고 낭비하는 분위기에서 또 저축하는 습관이 경시되는 환경에서 부자가 되는 일은 여원해 보인다. 171명의 성공한 인물을 세심하게 분석한 결과 그 모든 사람이 성공에 이르기 전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저축하는 습관의 진정한 가치. 우리 모두는 습관의 희생자들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저축하는 습관에 대해 아무런 개념도 없이 자식들을 키우고 있다. 또한 습관의 법칙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녀에게 지나친 소비의 습관을 심어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3살 버릇이 80 간다 라고 하였다. 일면 다행스러운 것은 저축하는 습관이라는 가치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 습관을 반복 주입시키고 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인 것이다. 이러한 조기 훈련은 상응하는 결실을 맺어준다. 일반인에게 예상치도 못한 $100를 주어보라. 그는 어떻게 소비할지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게는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갈 것이다.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돈을 저축할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써버릴지 결정할 것이며 이는 타오르고 있는 그의 소비 습관에 기름을 붓게 된다. 우리 인간은 습관으로부터 지배된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액수가 적더라도 소득의 일정분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데는 결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을 얻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원칙인 셈이다. 그 원칙은 개인의 소득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자신의 소득이나 여타의 수입에서 일정 분량을 체계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따른다면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위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 원칙이다. 만약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소득이 얼마가 됐든 경제적인 독립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저축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예외라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인데, 그런 여행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리라는 희망에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가 있다. 그들을 20년 가까이 관찰하고 많은 신뢰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지 등등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수천만 달러를 주무르고 실제로 백만장자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때 수백만 달러를 가졌으나 지금은 동전 한 입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경우도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유용한 서비스를 주는 것임을 터득한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온다. 저축하는 습관과 기회 포착. 자기 자신의 수입에서 저축해야 할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따라 시류를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체계적인 저축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젊을 때는 젊은 시절로 즐기다가 중년 및 노년으로 바로 들어서는 것보다는 유행에 약간 뒤떨어지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다 할 것이다. 젊을 때 잠시 희생하는 것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늙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자신의 능력이 사회에서 더 이상 발휘될 수 없고 친지나 자선단체에 자신을 의탁해야 할 노년기에 주머니에 한 푼도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하게 걱정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결혼을 했든 미혼이든 가계 예산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가와 여흥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용기가 없이는 그런 예산 계획은 별 쓸모가 없다. 만약 자신보다 수입이 많거나 혹은 씀씀이가 해픈 부류와 어울리면서 그를 따라잡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어떤 예산 계획도 실행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우선 자신의 부담으로 무리하게 여가를 보내지 않아도 좋은 그룹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교제를 제한해야 한다. 또 아주 적은 돈이라도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려는 용기가 없다는 것은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의 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알고 있듯이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감이 따르는 직위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축은 비단 충분한 통장 잔고와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증대해준다. 고용주라면 일정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게 마련이다. 이는 단지 그가 돈을 모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품성 때문이다. 많은 기업이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다. 사실 모든 기업은 그 직원들에게 저축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헨리 포드는 오랜 기간 자신의 직원에게 돈을 저축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현명하게 소비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했다. 아주 합당한 처사였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직원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경영주야말로 정말로 존경받아야 할 박애주의자라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겪어왔던 모든 역경에 감사한다. 그들은 내게 끈기와 동정심, 자제력과 지속성 등 그전에는 몰랐던 가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기회는 저축하는 사람에게 있다. 몇 해 전 한 청년이 펜실베니아의 농촌 지역에서 필라델피아로 건너와 인쇄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한 동료 직원이 건축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매주 $5씩을 그 조합에 저축하고 있었고,
그 동료에게 감화받은 청년도 조합하여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자 $900를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일하고 있던 인쇄 공장에 재정 위기가 닥쳐 조만간 도산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조금씩 모아왔던 $900를 내놓아 회사를 살려냈고 그 대가로 사업 이익의 절반을 받게 되었다. 검소한 생활 덕에 그는 문 닫을 위기에 회사를 살려놓은 셈인데 50% 이익을 받음으로써 그는 해마다 $25,000가 넘는 액수를 받고 있다. 만약 그가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완성되었을 때 제조와 판매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다. 포드는 친구 몇 명이 모은 수천 달러를 얻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쿠즌스 씨다. 단지 몇천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 친구들의 원조로 사업이 가능했고 후에 이들은 수백만 달러씩을 돌려받게 되었다. 울워스가 처음 할인점인 5&10센트 스토어 계획을 세웠을 때 자금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몇천 달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친구들의 도움에 대해 그는 수십만 달러로 돌려주었다. 벤 허스는 남성을 위한 소프트 칼라를 구성하였다.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실행에 옮길 자금이 없어서 그는 몇 친구의 도움으로 수백 달러를 모을 수 있었고 이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어 불을 거머쥐었다. 그 후 그에게 사업 착수의 기회를 만들어준 그들은 오늘날 그 칼라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엘프로덕터 시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자금이 부족했다. 그들은 가진 것은 시가를 제조하면서 박봉에서 떼어내 저축해왔던 약간의 돈밖에 없었다. 그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가를 만들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알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만약 조금이나마 저축해 놓은 돈이 없었다면 이 아이디어는 사장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그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그 사업을 $800만 아메리칸 타바코사에 팔았다.